준비하세요. 1. 춘향 전 1차 시 학습지. 2. 메모장 혹은 연습장 꼭 필요해요. 3. 필기도구. 오늘은 이것만 준비하면 되겠어요.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태선 선생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2학기가 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수업하리라 생각했는데 2단계 거리두기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1학기에는 제가 문법 부분을 강의했는데 2학기에는 주로 고전 부분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할 부분은 먼저 교과서 6단원 한국 문학의 이해 부분 중에서 세 번째 춘향전입니다. 1학기 논술 시간 고전 소설을 읽고 쓰기 활동을 할 때 춘향전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춘향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과서에는 춘향전의 맨 마지막 절정, 결말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춘향전 본문만 하지 않고 문학의 기원과 우리나라 고전서사의 변화 과정도 함께 볼 것이고 판소리와 고전소설의 특징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고전소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춘향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까요? 춘향전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문학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들내미들처럼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문학을 만들어 볼까? 시를 지어 볼까? 하면서 누군가가 문학을 발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아득한 옛날 부족들이 나뉘어 있을 무렵쯤, 아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지를 방문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거기서 보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제의행위, 축제 따위를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주 먼 옛날에도 이런 연희행위가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몸을 한껏 장식하죠. 액세서리를 하거나 몸에 색칠을 하고 코를 뚫는 등 이렇게 한껏 치장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체로 밤에 모이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 뒤에 북을 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연주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은 둠칫둠칫 춤을 추고, 이 제의를 주재하는 사람, 대체로 그 마을의 추장, 대체로 원시 부족 시대에는 추장이 곧 무당, 제사장 역할을 했죠. 제정일체 들어봤나요? 예, 이 추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음악에 맞추어 짓거립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들 혹시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나요?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러한 행위를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발라드 댄스라고도 하죠. 이 원시 종합 예술로부터 모든 예술은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제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치장, 채색 이런 것들로부터 미술이 탄생했죠. 이 제2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북이나 나팔 연주는 곧 음악, 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행위로부터 무형이 왔겠죠. 그런데 이러한 제2행위는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와 역할에 따라 진행이 되죠. 그것은 곧 연극의 원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장 또는 제사장, 무당의
이상한 짓거리 이런 것으로부터 문학은 탄생했습니다. 이 짓거림이 마치 이상한 소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태초의 천지창조, 부적의 기원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짓거림의 형식, 즉 음악적인 리듬감에 맞춰서 말을 읊조리는 것으로부터 서정갈래가 발생했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이야기 구조는 곧 서사갈래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이 서사갈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변해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아주 오래전 원시종한 예술로부터 모든 예술이 발생을 했고 문학도 또한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의를 주재하는 제사장의 짓거림, 이것이 곧 문학의 기원이 되었고 이것으로부터 서정과 서사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제사장의 짓거림의 내용, 즉 태초의 천지창조라든가 부족의 기원 같은 이야기로부터 서사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 천지창조, 부족의 기원은 곧 신화로 이어지죠. 신화를 비롯한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바로 설화입니다. 설화는 곧 고전서사의 첫머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에도 설화에 대해서 배웠죠? 설화는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설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습니다. 이 신화와 전설, 민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는 신성성을 본의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의 이야기 대상은 곧 누구냐 하면은 신적 존재, 신 또는 나라를 창조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신 또는 신적인 존재, 신의 핏줄을 타고 난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의 배경,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아득한 옛날, 태초, 신성한 장소가 바로 신화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설은 어떤 것일까요? 전설은 진실성을 본의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대상은 대체로 비범한 인간, 일반적인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비범한 인간인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평범한 인간인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대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망부석 전설 아나요? 망부석 전설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망부석이 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실성을 본의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담은 그야말로 흔한 이야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민담은 바로 재미, 흥미성을 본의로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대상은 바로 평범한 인간, 그리고 구체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주인공, 정해진 주인공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어떤 경우에는 주인공이 철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영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태순이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미를 위주로. 그러니까 신성성을 위주로 하는 신화와 같은 경우에는 신성미, 숭고미가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전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진실미, 그리고 또 민담과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 즉 해양미,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설화는 어떤 방식으로 전승이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설화는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전승이 되었을까요? 예, 맞아요. 기록이 아닌 입에서 입으로. 실제로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 2%에서 3% 정도가 글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귀족, 지배계층만 글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을 사람이 없어요. 설화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니까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리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딱 전해 내려오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없어질 염려가 굉장히 많죠. 이 구리문학이 기록문학으로 정착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폐관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관문학의 폐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때 하급 관리 명칭이 바로 폐관문학이었습니다. 한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고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어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하급 관리가 바로 폐관이라고 하는 관리였습니다. 이 폐관처럼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문자로 정착시킨 것. 그 당시의 문자는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자는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폐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감항설 길가에 떠도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기록으로 정착했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 바로 폐관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었던 우리의 고유한 옛날 이야기, 이것을 기록으로 정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 바로 폐관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작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없죠. 폐관문학에는 뭐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나요? 이규보의 그 백운 소설이라든가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그리고 익제 이재현의 여홍패설 등의 집이 있습니다. 작품집이 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들을 듣고 받아 적어. 물론 받아 적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창작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이 바로 폐관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폐관문학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정착시켰다는 의의가 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소설에 가까워지는 완전히 소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 가까워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전문학, 가전체문학, 가전체소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전문학이라고 할 때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가전할 때 가자는 거짓 가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할 때의 전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목적으로 사람의 일생 중에 가치 있는 행적을 기록한 한문 문체. 현대의 전기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이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짜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동식물이라든가 무생물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가짜 전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전문학, 즉 사물을 의인화해 가지고
전처럼 일대기 형식으로 쓴 서사문학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전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폐관문학보다 좀 더 소설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데, 폐관문학이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글로 정착시켰다라고 한다면, 가전문학은 가전문학을 쓴 사람의 나름대로의 창작, 허구가 좀 더 곁들여 있다는 점에서 예, 좀 더 소설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전문학은 대상 사물을 의인화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춘이라고 하는 사람의 국순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국순전이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인화한 거냐면 술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술을 의인화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약간 달라요. 국선생전 같은 경우에는 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임춘과 같은 경우에는 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해 가지고 쓴 마치 전처럼 일대기 형식으로 쓴 것이 바로 가전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임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또 다른 거 공방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방전은 공은 예, 동그랗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자, 네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있어. 대상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엽전을 의인화한 것이 바로 예, 공방전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청강사저 형부전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거북을 의인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부인전과 같은 경우에는 죽부인을 의인화해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이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저생전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사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물을 통해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계세증인을 발음이 약간 이상하네요. 계세증인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세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계한다는 이야기. 즉, 그릇된 행위를 지적하고 앞날이 경계로 삼도록 하는 교훈적인 문학이 바로 가전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전문학의 특징입니다. 예, 가전문학이란 어떤 것이고, 가부전문학이 폐가문학보다 소설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설화, 폐관문학, 가전문학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문소설, 한글소설과 합쳐가지고 고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소설, 고전소설. 이 이후에는 신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개화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개화기 이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고전서사 흐름에서는 다 빼고 한문소설, 한글소설. 예, 최초의 소설, 한문소설은 무엇이냐면 15세기 세조 당시에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금오신화. 실제로는 더 많은 작품들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하지만 일본에서 훔쳐갔다가 다시 왔는데 5편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혹시 김시습의 작품 배우면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는 기회가 없겠네요. 예, 여하튼 김시습의 금오신화, 세조 때 나타난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외에도 임재라고 하는 사람, 화사, 군신관계를 꽃에 비유한 화사라든가 수성지, 원생몽유록과 같은 임재의 한문 소설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후기 작품이라고 하겠지만 박지원의 한문 소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하튼 한문 소설이 15세기에 등장하고 예, 실제로는 15세기에 한글이 만들어졌지만 예, 김시습은 한글을 만든 이후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문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글은 남클, 언문 이렇게 천시했죠. 그래가지고 한글로 소설을 쓴 것은 16세기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홍길동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한글 소설에는 뭐 몽자류 소설, 사회 소설,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몽자가 붙는 소설.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구몽 들어봤죠? 사회 소설 대표적인 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홍길동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군담 소설은 싸우는 거, 전쟁 이런 것과 관계되는 이야기. 여러분들 임진록이라든가 뭐 박시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풍자소설, 당대의 현실을 풍자한 이충풍전이라든가 백리장전과 같은 작품, 염정소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뭐 춘향전, 뭐 숙향전이라든가 운영전 이런 것들이 다 염정소설계라고 할 수 있겠고,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한글 소설이 조선 후기에 그야말로 전성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설화에서 설화가 정착된 폐관 문학이 왔고, 그 이후에 좀 더 소설에 가까워진 허구가 가미된 가전 문학이 나타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문 소설, 한글 소설, 고소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흐름과 다른 형태로 소설이 정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설화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은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판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이 판소리는 18세기 이후에 굉장히 크게 유행합니다. 그야말로 예술로서 최고, 요즘 BTS보다도 더 인기 있었던 것이 바로 옛날의 판소리, 소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던 그러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소리가, 근데 판소리의 내용 구조 자체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판소리도 고전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소리는 누가 대체로 불렀냐 하면,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광대패들. 예, 광대라고 하는 것은 천민이죠. 천민층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천민층만 향유했던 노래가 아니라, 그 문학이 아니라 모든, 그야말로 최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예술이 바로 판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소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 그런데 판소리 공연은 항상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판소리를 한글 소설로 정착시킨 것,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글 소설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전부 판소리계 소설. 이런 식으로 고전소사의 흐름, 설화, 폐관문학, 가전문학, 한문소설, 한글소설의 일반적인 교양과는 다르게 설화로부터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판소리로부터 판소리계 소설이 등장하게 되는 약간 다른 그러한 흐름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고 있는 춘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소리계 소설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설화 작품을 바탕으로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이 판소리가 굉장히 유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개화기 이후에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소리계 소설이 신소설로 개작이 됩니다. 신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소설, 고소설과 현대소설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개화기의 소설이 바로 신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신소설로 너무 판소리계 소설이 인기 있다 보니까 개작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연권녀설화, 효녀 지은설화라고도 하죠. 반이설화, 구토설화와 같은 설화, 옛날 이야기들이
심청가, 심청가 알죠? 흥부가, 수군가와 같은 판소리로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판소리가 굉장히 유행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치 소설처럼 그래가지고 판소리의 소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변형시킨 게 바로 심청전, 흥부전, 별주부전과 같은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소설로 개작이 되는데 이해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소설로 개작이 되는데 심청전은 강 위에 연꽃이라고 하는 강상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흥부전과 같은 경우에는 흥부가 부자가 되고 놀부가 쫄딱 망하는 게 바로 제비의 다리 때문에 그러죠. 연의각 제비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별주부전의 발단은 무엇으로부터 토끼의 간을 찾기 위해서 별주부가 나가죠. 그래가지고 토끼의 간, 토의 간이라고 하는 신소설로 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랑 제가 같이 배우는 바로 춘향전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소설까지 개작이 됩니다. 춘향전의 모태가 되는 설화는 무엇이냐면은 염정설화. 염정설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신원설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을 풀어주는 설화 이야기라고 하는 점. 관탈민녀, 관리가 민녀, 백성인 여인을 탈취하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연려 이야기, 그리고 또 암행어사 이야기, 이러한 다양한 설화가 모태가 되어 무엇이 되냐 하면은 광대들이 모여서 연구해 가지고 새롭게 창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춘향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춘향가를 모태로 한 것이 바로 판소리 소설 여러분들이 배우는 바로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 이것은 나중에 그야말로 인기가 있어서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옥에 갇힌 춘향이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옥중화라고 하는 신소설로 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고전서사의 흐름까지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판소리 그리고 또 고전소설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송태선 선생님께 혹시 질문 있는 사항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다음 주에는 직접 얼굴 맞대고 봐요. 다음 주에 봐요.